네가 떠나는 걸 막진 않을게. 다만 우린 늘 여기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최근에 피식대학 채널에서 공우학번 이즈백 시리즈가 업로드 됐는데 오랜만에 그 형들 모습 보니까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저는 특히 혁이 형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혁이 형은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양가 감정을 잘 인정하면서 민수를 잘 떠나보내주는 모습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봤는데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오늘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이별과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만큼이나 또 이별의 아픔을 담고 있는 노래도 많이 있는데요. 이별은 그만큼 우리 삶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이사, 이직, 또 학생의 경우에는 또 전학을 가는 경우에도 이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혼, 별거, 또 사랑한 사람의 부재, 소중한 지인의 죽음, 경중은 있지만 우리는 많은 이별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대상의 부재, 대상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책에서 슬픔과 우울증이라는 글을 중심으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슬픔과 우울증을 이 프로이트는 여기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슬픔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조국, 자유, 어떤 이상 등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반면에 우울증은 심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낙심,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의 중단,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모든 행동의 억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을 정도로 자기 비하감을 느끼면서 급기야는 자신을 누가 처벌해 주었으면 하는 징벌에 대한 망상적 기대를 갖는 것. 오늘 얘기되는 이 우울증 같은 경우는 대상 상실에 한정된 우울증이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의 어떤 것을 상실했는지 모를 경우 우리는 환자가 상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을 나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A라는 사람은 없는 거야 라고 떠나보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A의 어떤 부분이 나의 어떤 부분을 채워주고 있었는지 헤어지고 나서는 당장 모른다는 거죠.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그의 어떤 것을 상실했을지 모르는 경우에도 우울증의 특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어떤 상실에 대한 반응이긴 하지만 슬픔과 우울증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자애심의 추락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슬픔은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지만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나를 사랑하는 이 내 자아와 관련된다는 거죠. 우울증 환자는 대상과 관련된 상실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자아와 관련된 상실감이라는 것이다. 부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우울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픔의 경우는 빈곤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이 세상이지만 우울증의 경우 바로 자아가 빈곤해지는 것이다. 어떤 차이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된 걸까요? 우울증이라는 증상에 열쇠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울증 환자들이 자기 비난이라는 것이 사랑 대상에 대한 비난인데 그것이 환자 자신의 자아로 돌려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비난의 화살이 왜 대상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됐을까요? 그거를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싫어. 나 이거 너무 좋아. 하지만 널 증오해. 널 사랑해. 네, 알겠어요. 디스파이트 옵! 널 흠모해. 알겠어요. 너! 널 쫓아가고 싶어. 알겠어요. 너희들! 깜짝이야. 널 좋아해. 알겠어요, 형. 알겠어요. 좋아한다는 거죠? 진짜 내 마음 뭘까? 오늘의 주인공이 혁이 형이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는데요. 애증병존이라는 말이 좀 낯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요. 양가감정이라는 표현으로 더 익숙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양가감정이라는 거는 사랑과 증오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애증의 관계이다 이런 표현은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하나의 대상에 사랑과 증오가 우리가 언제나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반응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만 생각하고 싶지 이 사람을 증오한다는 말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울증은 정상적인 슬픔의 심리를 병리적인 슬픔으로 전환시킨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사랑 대상의 상실은 사랑 관계에서 애증병존의 감정이 분명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여기서 절호의 기회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딱 사라지는 순간, 혹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 꿈틀대고 있던 증오가 확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런 이 애증병존을 설명하기 위해 이건 좀 다른 텍스트에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증오는 사랑의 전신일 때가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증오는 사랑으로, 사랑은 증오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생각이 났어요. 한 아이돌 가수가 자신의 연애를 공개하는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열성적인 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위 트럭을 보냈다는 것들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다시 사과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마 요 이론으로 봤을 때 그 팬 같은 경우는 굉장한 사랑이 있었죠. 근데 공개 연애를 합니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던 증오의 감정이 확 올라오게 되는 거죠. 개인 간의 사건은 아니지만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증오가 이제 같이 있다는 것이 이런 예시로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혁이 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애증병존이 있다는 걸 다 봤는데, 이런 질문이 아마 여전히 남아 계실 거예요.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증오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그 증오가 나한테 향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조금 더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좀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근데 그 대상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새로운 대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이와 같은 모순은 대상 선택이 나르시시즘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대상 리비도 집중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서 다시 나르시시즘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몇 가지만 아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리비도라는 거는 라틴어로 갈망이나 욕망을 뜻하는 단어고요. 사전에 보면 다양한 정신적 표상이나 마음의 구조에 투자될 수 있는 일종의 정신적 에너지로 여겨진다. 근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리비도라는 거는 양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 에너지가 100이 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는 내 총량이 이게 100에서 한 뭐 70을 주면은 나한테는 30이 남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빈곤한 마음이 좀 작아지게 되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할 때는 이 대상이 커지고 나는 좀 작아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학적 개념, 그러니까 사랑 에너지의 총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맥락에서는 사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로이트는 이 사랑에도 단계가 있다고 봤어요. 말하자면 어떤 사랑의 수준이 있다고 봤는데, 자가성애, 자기애, 동성애, 이성애가 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좀 깊은 내용이어서 그냥 퉁쳐서 나를 사랑하는 수준이 있고 대상을 사랑하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단계와 대상애가 있다. 이런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수준과 성인이 어떤 내가 정말 평생을 함께할 짝을 만나서 결혼할 사람을 사랑하는 수준의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는 엄마의 성격, 성품, 인성, 외모,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통틀어 봤을 때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 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거의 본능에 가깝게 사랑하는 거겠죠. 나의 먹을 걸 채워주고, 나의 불편함 해소해주고,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니까 나의 일부처럼 사랑한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기생수 더 그레이를 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나르시시즘적 사랑이라는 거는 이 작품 안에서
하이디가 수인이를 사랑하는 게 나르시시즘적 사랑이지 않을까. 하이디가 목숨을 결국 걸고 너랑 본체를 나랑은 함께 이 살아갈 수인이를 수밖에 지키잖아요. 내가 너고 너가 나고 너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더욱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 뭐 이 정도가 스포가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기생해서 계속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맥락에서 나르시시즘적 대상 선택을 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병리적 나르시시즘이라는 어떤 분야가 분명히 있고요. 요즘 나르시스트인지 알아보는 방법 혹은 뭐 나르시스트를 본다면 당장 피하세요 라는 뭐 자극적인 문구의 영상들을 많이 좀 접한 적이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자기의 파트를 제가 따로 나중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맥락에서는 이게 나르시시즘적 대상 선택을 부정적인 어떤 거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나의 일부처럼 사랑하는 요소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진부한 표현이지만 나의 반쪽이다, 뭐 나의 일부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진짜 뭐 기생수처럼 몸이 막 붙어 있을 순 없잖아요. 너랑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하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앞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대상이 떠나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이제 붙어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으로 내 마음속으로 그 대상을 갖고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이 대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협받는 리비도 집중이, 자 다시 읽어보면 위협받은 사랑이 그것이 처음 출발하였던 자아 속의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 대상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아로 도피를 해야 사랑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던 이 사랑의 에너지를 많이 줬어. 사랑을 줬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떠나간대.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이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된 대상의 그림자가 자아에 들이우게 되고 그때부터 자아는 마치 그것이 떠나버린 대상이라도 되는 듯 어떤 특수한 기관에 의해 대상처럼 취급될 수가 있는 것이다. 내 안에 그 대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멋있는 표현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건강하지만은 않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대상 상실을 자기는 계속 마음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 상실은 자아 상실로 전환되고 자아와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갈등은 내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울증은 정상적인 슬픔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우울증에서는 대상을 둘러싸고 수많은 개별적인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대상에게서 리비도를 분리하고자 하는 미움과 그런 공격에 대항해서 리비도의 현 위치를 고수하고자 하는 사랑이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상을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을 향해서 나한테는 애증이 다 있기 때문에 공격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 둘이 계속 싸운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계속 너 제발 이 사람을 보내줘. 너의 삶에 이제 이 사람은 없는 거야. 너 제발 현생을 살아. 이 사람을 난 계속 사랑할 거야. 이 사람은 내 안에 계속 있어. 이렇게 계속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헤어진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막 낮에는 막 열심히 일하고 그래 나 이제 너 있고 잘 살아갈 거야. 뭐 친구를 만나서 뭐 술을 먹으면서 막 울면서 이제 너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만나주지 않을까? 뭐 술 먹고 다시 연락하고 막 집 앞에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아직 이 사람을 못 보내줬다는 증거죠. 현생을 살아. 아직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 이 과정들이 이제 언제 끝나냐? 슬픔이 자아에게 이제 대상이 죽었어 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너 삶에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하면서 자아에게는 계속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부추긴다는 거죠. 그렇게 자아로 하여금 대상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걸 느끼면서는. 근데 이것처럼 우울증에서 애증병존, 어쨌든 대상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나는 사랑도 하고 증오하기도 해.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비하를 하면서 막 이 사람을 괴롭게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막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모든 갈등은 대상을 비난하고 경시하고 심지어 대상을 제거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리비도 집착을 느슨하게 한다. 점점 이게 놓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경우 분노가 다 사그라진 뒤에 혹은 대상이 무가치한 것으로 포기된 뒤에는 무의식 조직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이 종식될 가능성도 있다. 내 안에 끌고 들어온 이 사람을 공격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이런 거를 충분히 하는 과정 자체가 이 사람한테 투자했던 내 사랑을 조금씩 다시 철수해 오는 과정이라고 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이 나를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을 떠나보낼 수 있고 또 결국에 현실을 선택하고 대상을 떠나보내주면 참 다행이죠. 이런 모습까지는 그래도 현실에서도 볼 수 있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헤어진 연인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그래도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일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우울증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의 문제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겠죠. 여기서 조금 더 논의를 좀 확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결국에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픈 거고 내가 병에 들면 너도 같이 병에 들어서 고통을 받는 거고 심지어는 내가 죽으면 너도 같이 죽는 거야. 이런 위험하고도 놀라운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런 우울증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들은 보통 자기 징벌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원래의 대상에 대해 복수를 하는 것이고 자신이 직접 그 대상에게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질병을 매개로 사랑하는 사람을 고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분석 또 심리상담에서는 이 언어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로 내 감정이나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그 떠나간 사람 욕이라도 하면 건강한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욕도 못하고 그냥 나만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을 사랑했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나한테 잘해준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마 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거는 이 무의식 속엔 더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었어 라고 조금이라도 표현하는 게 나의 어떤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말하지 못했을 때는 이 질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라고 프로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향해 발산되었던 적개심이 자아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게 되면 자아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사실은 그 대상을 포기하지 못했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했고 결국 그 대상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 자아와 그 떠나간 사람을 동일시하게 됐고 그 대상을 공격하는 것이 극단에 갔을 때는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 대상 상실로 인한 자살은 곧 대상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가 살고자 하는 욕구보다 더 컸을 때 그 증오가 정말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또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도 그만큼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치열하게 사랑에 빠지는 상황과 자살을 하는 상황이라는 두 상반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방식은 서로 분명히 다르지만 분명 자아는 대상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는 셈이다. 사랑에 빠지는 사람과 자살하려는 사람 이 둘 다 대상에 의해서 자아가 압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자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럼에도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얘기하려는 이유는 어떤 큰 상실을 겪으신 분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꼭 도움을 청해서 이 어려운 좀 시기를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또 그 사랑이 나르시즘에 기반한 사랑인지도 내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별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람을 잘 떠나보내줘야 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만큼 또 미워하기도 했다는 것을 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사랑했던 것도 많이 표현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욕하는 것도 우리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강력한 초자가 있으신 분들은 떠난 사람은 그냥 보내줘. 떠난 사람을 욕해서 뭐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그런 거겠지. 이러면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야씨 그 새끼 진짜 나쁜 새끼였어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 만나든 가까운 상담소를 찾아가든 해서 누구라도 붙잡고 욕이라도 해라. 그게 내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헤어진 사람 이제 보지도 않을 건데 욕하면 욕 좀 하면 어떻습니까? 혁이 형처럼. 수! 사실 널 떠내보내고 싶어. 하지만 형 오랜만이네요. 널 떠나보내기 싫어. 그러나 널 떠나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But 형 좀 시끄러워. 좀 목소리 좀 낮춰요. 네가 내 곁에 평생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으니까 형. 뭐? 형 시끄러. 진짜 시끄러워요. 형 진짜 시끄러워요. 영영 사라졌으면 좋겠어. 제발. 형 목소리 좀 제발. 제발. 형 제발. 이별을 마주한 이 혁이 형의 자세는 굉장히 건강하고 완벽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재영님이 공대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 심리학적 지식은 또 어떻게 알고 있는지 굉장히 또 놀랍습니다. 헤어질 때 할 말 다 하고 헤어지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울증이 안 걸리죠. 너 진짜 이런 부분 별로였고 너 이런 부분 진짜 구렸어. 뭐 이런 표현들 있죠. 할 말 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하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책에서 슬픔과 우울증이라는 논문을 주로 봤는데 이 영어 제목을 보면요, Mourning and Melancholia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애도와 멜랑콜리아라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 어떤 의견들이 있어요. 슬픔하고 애도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하죠. 이렇게 다시 좀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도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린다. 우리는 보통 이 애도라는 거는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애도 기간을 갖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애도를 해야 하고 또 애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충분히 미워도 하고 증오도 하고 또 충분히 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떠내보내주는 것이 나의 자아를 괴롭게 하지 않은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차원 더 나아가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일부였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나의 어떤 부분을 채워주고 있었는지, 이런 자기애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조금 더 대상을 잘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의 또 다음 만남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